그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지점은 기계와 그 기계의 사용자가 보여주는 그 밀접한 또는 이제 애증의 관계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그 튜링 테스트의 수정 버전인 웨브너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 그 설계 모델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이 대회 설계자들은 한 명의 면접관은 잘못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면접관들이 10개의 팀으로 구성돼 인간 기계를 기계와 대화하면서 판정을 하는 형태로 설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중이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경연의 대화 주제도 좀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인공지능의 그 발전 단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주제를 그냥 일상 대화로 다 펼쳐놓으면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섹스피어 연극과 여성의 옷으로 이제 제안했었고요. 첫 번째 우승자는 이제 조세 와인트로브고 10명 중 5명의 면접관에게 인간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시아 클레이는 인간인데도 컴퓨터보다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시아가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접관들에게 그 기계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대회를 지켜보던 관중들도 상당히 관중들의 평가도 재미있었습니다. 관중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 첫째는 그 관중들 안에 컴퓨터 과학 전문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 그 판정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기계의 정체성을 판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컴퓨터 전문성에 별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관보다 관중들이 오류 판정이 적었습니다. 이 이유는 면접관들은 서로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관중들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이론적인 개념으로 그 말하는 주체, 스피킹 서브젝트 개념을 좀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가 말하기 역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그 하나의 놀이와 같고요. 우리 인간은 이 말하기 놀이 세계의 원주민입니다.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구성해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성해낼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말을 생산하기도 하고 생산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 언어 위에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형태로 언어의 변이에 기여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즉 인간처럼 말하는 기계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 인간, 그러니까 말하는 개별 인간을 모방하기보다는 그 인간이 놓여졌던 사회적인 환경을 기계에게 제공해 줘야 할 것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 아이와 동일한 형태의 환경이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처럼 인간 부모에게 의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는 기계를 위해서 그 말하는 기계를 어떤 사회적인 관계 안에 타자와의 그 대화하는 그런 환경 안에 놓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결정적으로 사용자와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사실 이미 있었습니다.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채팅봇 회의 사례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례가 바로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일부 사용자들이 이것을 역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공격했고 결국에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학습을 하게 해서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지됐죠. 이것과 유사한 사례로 중국 버전 샤오이스와 일본 버전 리나가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벌써요. 네.
그러면 지나가게 너무 네, 하여튼 간에 이 얘기는 기계도 일정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과학 기반 기계 학습 및 테스트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즉 말하는 기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계 알고리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계는 인간과 대화하면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튜링 테스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학습 환경으로 재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가 놀이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5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일회적으로 작동시키기보다는 대화 시간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그것에 피드백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설계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때 이제 자발적인 인간 참여자, 그러니까 이게 시민과학의 형태를 취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 사람들은 기계와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고 기계와 친구가 되고 싶은 동기가 있다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기본 모델은 대화 모드와 관전 모드를 하나의 단위로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 모드는 기존의 튜링 테스트 모델로부터 가져왔고요. 관전 모드는 이제 웨브너 대회나 그 이세돌 알파고 그 대국에서 가져온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중 모드에서 관중들이 대화 모드를 관전하면서 이후에 대화가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관전 모드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 모드의 관전자들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데 엘리자 사례에서처럼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기계에 의존하거나 테이 사례에서처럼 기계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전자들의 피드백은 대화 모드 참가자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죄수의 딜레마에서처럼 게임이 1회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된다면 참가자들 사이에 협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튜링 모델도 1회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인간과 기계 사이의 협력적인 방법을 그들 스스로 그 참가자들이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으로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것은요. 이 시민과학 기반 말하는 기계학습 검증 모델은 실험적인 모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말하는 기계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결국에는 또 한 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튜링 테스트가 그러했듯이 이 실패는 아마도 우리를 새로운 질문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의 의미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단지 기술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권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과정에 인간 사용자가 참여한다면 향후에 등장하게 될 기계를 제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수중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기계를 잘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를 잘 해독하는 방법은 그 기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방법 참여적인 개발 과정에 참여적인 이런 방법론들이 인공지능의 개발 목표를 인간의 모방자나 인간의 대체물이 아니라 인간의 새로운 대화 동료로 변경하는 그런 시도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모델을 통해서 말하는 기계를 달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계가 말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말하는 주체의 동료라기보다는 미래의 말하는 동료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가 서로 말을 하면서 새로운 말하기 형식을 창출해낼 때에만 그 형식 안에서 기계는 말하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본질 자체가 그 말하기 형식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그 형식에 예속됨으로써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태의 말하기 형식 안에서 기계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과 기계의 공생 발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저희 네 분의 발표가 다 끝났는데요. 잠깐 그 사이에 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튜브 송출이 좀 끊겼습니다. 지금 다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네 주제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 토론거리들도 안고 있어서 좀 더 토론자와 그 발표자 간의 상호 토론이 좀 원활하게 되도록 앞으로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 모셔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사이에 혹시 그 플로우에서 질문이 계시는 분들은 이게 유튜브 방송상 그 플로어로 카메라를 옮기기가 좀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발표자가 다시 한번 그 토론자에 대한 그 뭐 반론도 좋고 혹은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발표자와 두 분 토론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들도 요 앞쪽으로 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순서 없이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밀집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소연 선생님부터 먼저. 음. 마이크. 나오나요? 나오고 있는 건가요? 장래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은 임소연입니다. 네. 네, 일단 순서대로 김현철 선생님의 발표와 김은성 선생님 발표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 두 발표가 사실 뭐 그래서 저에게 주신 거겠지만 두 발표가 굉장히 서로 연결이 많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두 분이 서로
이 인간이 어떤 기술적인 과학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트랜스휴먼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게 기술의 행위성이 더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능력이 플러스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뭐 어떤 뭐 훈련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과학 기술의 도움 인간의 도움이 결합될 때 사실 시간에는 의료적인 그 이후에 유지 보수까지 그런 과정들을 고려를 한다면 이게 과연 이기만 한 것인가?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생산성 부족한 단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그러니까 정말 능력의 차원에서 추정을 평가하는 말씀은 추정을 한다면 행동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그 주체가 겪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이 있고 자원이 투여되는 동안에 정서적인 생각도 있고 그런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과연 그냥 고객을 플러스로만 듣느냐 어떤 행위성이 증가하면 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트랜스휴먼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계속 그 공정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경쟁의 맥락에서만 이 트랜스휴먼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그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으로 트랜스휴먼을과 그것의 어떤 기술적 행위성이라는 것을 논의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지점들 그리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시 주체 문제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경쟁의 맥락에서는 뭐 어드밴티지일 수 있지만 그 주체의 어떤 전체의 어떤 그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지 혹은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개개인이 막 경주를 하는 그 맥락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조금 더 다각도로 이 기술 행위성과 트랜스휴먼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연구의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기술적 시민권은 전통적으로는 절차에 참여하는 어떤 시민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셈블리지에 뭐 직접 개입을 하는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민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아직은 개념적으로 뭔가 구체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과연 절차적 참여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이 어셈블리지에 직접 개입을 해서 에이전셜 컷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더 구체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말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은성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 김은성 선생님의 연구는 이미 네, 지금 출판이 된 거라서 뭐 제가 뭐 비판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나름 이렇게 발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두 분 발표 다 너무 재밌었고 김은 선생님 발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도 신유물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읽었고요.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이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오리라는 거를 사실 저는 처음 접했거든요. 네, 오늘 연구를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유물론이 사실 굉장히 막 되게 어렵기도 하고 꼭 굳이 막 사물을 그렇게 뭐 약간은 사물의 행위성을 부여하고 막 하면 보통 나오는 얘기가 이거 뭐 의인화하는 거냐 뭐 약간 이런 식의 그 비판들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김은성 선생님 그 연구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게 기존에 인간들의 관계를 설명했던 사회과학 이론에 신유물론이 결합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결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조금 단순해 보이는데
저도 약간 처음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냥 인간 대신 알고리즘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는 건가라고 잠깐 생각은 했지만 사실 중간에 논의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잘 설명이 돼서 저는 이게 되게 어떤 앞으로 신유물론이 방법론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역시나 두 가지의 어떤 조금 설명을 더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알고리즘 거버넌스가 앞으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그 전문가 알고리즘의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조금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신유물론적인 관점이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기술적 방법, 정책적 방법, 그다음에 알고리즘, 자원주의라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김은성 선생님이 기술을 잘 좀 안 믿으시는 것 같다는 일단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설명 가능한 AI가 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연구자께서 더 뭐랄까 이 연구 결과 어떤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 거버넌스라는 것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결론을 좀 더 어떤 그 연구자의 생각을 좀 담아서 좀 말씀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알고리즘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기술적 방법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세 번째 항목을 설정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왜 기술적 방법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거 플러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결국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어떻게 우리가 꾸려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중간에 왜 그 프리커셔너리 뭐 이런 어프로치 말씀하신 것도 사실 위험 거버넌스에서 많이 보던 얘기라서요. 그런 것하고 또 연결을 시켜주시거나 뭔가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사실 김현철 선생님의 발표에서 강조했던 그 기술 시민권이라는 부분이 이 알고리즘 거버넌스에서 특히 김은성 선생님이 제안하신 그런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모델 속에서 어떻게 이게 또 구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고 계신 건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서 혹시 사이에 플로어에서 질문들 있으시면 이쪽으로 네, 세 번째, 네 번째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는 중입니다. 두 발표 부분이 너무 도전책이고 상당히 시범적이라고 해야 될지 상당히 그 내용에 있어서 창의성이 많이 돋보이고 그다음에 이 기존에 정체되어 있던 그 전통적인 방법론 분석 틀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떤 신선한 어떤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연관관계를 새롭게 규명해보자 하는 이 시도 자체, 이 노력은 정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 창의성과 그 노력에 우선 많은 존경을 표하면서요. 그러나 이제 몇 가지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전태일의 후기 인간주의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간단한 논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문제부터 먼저 하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의 문제인데요.
이제 많은 이야기 속에 예를 들면 이제 기계는 이제 죽은 노동을 하는 것으로 막스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전태일의 노동은 기계가 노동하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 이미 기계로 전락을 했다. 그리고 비인간이 됐고 그거는 전도된 초인간과 다르지 않다. 그때 초인간이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의 미래에서 이야기하는 초인간 개념이죠. 그것에 이제 전도를 이야기해서 과거의 전태일의 노동, 어떤 전태일이라는 존재를 이제 전도된 초인간을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걸 보면 그 내용의 표현은 의미가 있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 함축도 굉장히 강하게 잘 전달이 되는데 문제는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조동원 선생님께서 선생님 맞죠? 조동원 선생님. 네. 기본 관점이 좀 대칭적 관점에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위아래의 관계를 전도해버리면 아래 위로 바뀌죠. 그리고 그때 위아래라는 것에 대한 설정은 기존의 그 프레임들은 그냥 내비두고 무엇을 위로 보고 무엇을 아래로 보느냐에 있어서의 어떤 사고의 변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의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그 전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태일을 왜 초인간으로 전도된 초인간으로 굳이 얘기해야 되느냐? 비인간화된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 개념과 전도된 초인간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 되려면 초인간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제 여기서 정의했던 부분이 이제 신체와 어떤 정신의 관계에서 어떤 그 신체를 넘어서는 정신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거라면 이 전도됐다라는 의미는 반대죠. 오히려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사라지고 이탈되고 오직 신체만이 이제 모든 것을 담지해내는. 자, 근데 이 두 개념 사이의 전도가 과연 대칭적으로 성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1960년대, 70년대의 노동 환경은 전도된 초인간주의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간주의가 되고요. 미래는 다시 초인간주의로 가는 이 역사의 어떤 흐름을 미래의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과거를 해석해보는 이런 이제 틀이 돼서 저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 전제는 이게 대칭적이어야 한다면 전도라는 개념에 이제 가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떤 전태일 시대의 기계에 대한 개념, 생산 시스템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때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설정들이 미래에서도 동등하다는 조건 하에서 다만 그 상관관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그 많은 기계에 대한 개념은 이미 키워드가 이제 자동화였다면 21세기에 이제 우리가 초인간주의를 논하면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지능화죠. 자동화가 베이스에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사실 지능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기계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졌고요. 생산 시스템도 그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도 70년대 방식이 아니라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조건이나 상황, 환경, 그 프레임 자체가 다 바뀌었는데 단지 이제 그 관계만,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어떤 지위라는 것을 놓고 그 부분만이 이제 논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부여가 된다면 뭔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을 표현해내고 그 비참한 노동 현실과 그 시절의 어떤 전태일이라는 한 노동자의 다양한 어떤 행동이나 사상을 표현해내는 은유와 비유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 틀이라거나 어떤 설명 체계로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게 첫 번째 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기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인간의 노동만이 이제 그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하는 이 고전적인 어떤 막시즘 또는 전통적인 그 정치 경제학의 기본 내용이죠. 그래서 기계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 노동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강한 거죠. 근데 우리가 21세기에 오면서 아까 같은 지능화된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기계가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인 것인지, 그런 생산 체계인 것인지, 어떤 그 새로운 유형의 자본주의적인 어떤 형식인 것인지 한번 좀 더 세분한 어떤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전태일의 인간주의 비판과 이제 후기 인간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도 이제 인간주의, 우리가 본연에 추구했던 인간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잘못된 왜곡된 인간주의, 그러니까 비인간화된 인간을 마치 그 산업사회의 주역인 양 거짓되게 이제 그 위상 지우고 있는 그 잘못된 인간주의에 대한 비판인 거지, 인간주의 본래에 대한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기 인간주의를 논할 때는 인간주의 이후에 새로운 유형의 어떤 그 사상들을 논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 잘못된 인간주의에 대한 비판은 인간주의로의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후기 인간주의로 꼭 표현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좀 의문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연대와 전체성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굳이 후기 인간주의라고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다양한 액터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액터들이 함께 작동을 해서 관계를 맺어서 이 사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어떤 액터들의 행위들이 이제 이 산업사회나 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후기 인간주의로 어떤 것이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태일의 후기 인간주의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더 그 근거가 조금 많이 좀 보강이 됐으면 생각이 들고, 꼭 후기 인간주의로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에 대한 논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도 참 재밌고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김지현 선생님 발표에 다 동감합니다. 내용에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좀 구분을 하셔야 될 문제 하나하고 좀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분명히 이제 튜링 테스트는 기계의 생각하기 역량을 측정하는 거 아닌 거 분명합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기계가 인간처럼 말하기를 하는 어떤 그 흉내내기, 말하는 흉내내기죠. 또는 생각하는 흉내내기 역량인데, 실제로 튜링 테스트 과정에서는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역량 평가 테스트라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왜 생각하기를 말하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정지어서 폭을 제한했느냐, 이렇게 굳이 논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튜링 테스트를 조금 더 사회 친화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입장이라면, 현재적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인간처럼 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튜링 테스트, 저는 그래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말하기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인공지능이 하는 말하기는 개념적 사고에 바탕한 말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이니즈 룸 논쟁에서도 썰이 계속 반대했던 건 뭐냐면, 기계는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방식으로 말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 몇 마리만 딱 보고 사물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들을 범주화 시켜버립니다. 범주화하면서 어떤 개념으로 정착을 시키고
거기에 의미라는 걸 부여하면서 이런 것은, 이런 성질을 갖는 것은 고양이야라는 어떤 그 인지 능력을 확고하게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자기가 보지 않은 다른 고양이가 나타나면 이거 고양이야라고 바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개념적 사고에 의한 어떤 이제 말하기 또는 개념 사고에 의한 어떤 생각하기인데, 지금 AI는 그 패턴 인식을 하는 거죠. 패턴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양이들, 수천만 개의 고양이 자료를 보고 나서 어떤 패턴을 만든 다음에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어떤 고양이가 나타나면 이거를 인간들이 고양이라고 했으니까 고양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 AI의 말하기는 그 패턴 인지에 바탕한 말하기라는 거고요. 인간처럼 개념적 사고에 바탕한 말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튜링 테스트, 썰이 반대했던 것도 이제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튜링 테스트를 조금 앞으로 이제 설계를 아까 사회 친화적이고 심원과학의 관점에서 응용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제 설계하신다는 그런 어떤 모델 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이 내용을 엄격하게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하셔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아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과정이 이제 피드백 과정이에요. 개발이 되는 과정에 이제 테스트를 할 것이고, 테스트를 할 때 관전자로서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이제 적극적인 참여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참여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튜링 테스트가 어떤 건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개발 과정에 시민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튜링 테스트의 기본 모델을 몇 가지 제시를 하셨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방식들은 이제 그 개발자가 개발을 해놓고 학습을 다 시킨 연후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얘를 이제 인간처럼 생각한다 또는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지를 테스트하는 정도인데, 이런 튜링 테스트가 개발 과정으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관전자로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참여의 한 방법으로는 결국 대화가 중요한데, 그 대화는 직접적인 대화도 가능하겠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중요한 어떤 그 덕목들, 이제 소셜 어떤 그 지위를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덕목들과 관련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는 앞서 태희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대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어떻게 막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AI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발, 그거는 개발 과정에 참여하기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개발 과정에 참여는 결국 알고리즘 개발의 제작 과정에 어떤 피드백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AM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rtificial Moral Agency라는 거를 만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딥러닝 그 모듈에다가 도덕 알고리즘 모듈을 하나 더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가능하다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따로 넣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인 그 전략인지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하는 방식들은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을 모듈로 해서 끼워 넣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도덕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도덕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기본 어떤 룰들을, 규범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시민의 참여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어떤 그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제 구성,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단순한 어떤 그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넘어서서 튜링 테스트를 조금 더 직접 참여가 가능한 이게 모델로 좀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토론장님께서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15분까지 이 세션을 여기 시계로 끝내야 돼가지고요. 그 발표자분들 각자 한 3분씩, 3분이 아니고 2분 50초씩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답변을 해야 될 부분들만 짚어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위원장이 어떤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평화권 기반으로 결국 다시 주체 문제로 되돌아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주체와 에이전시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저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입장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저 역시 에이전시로 관점을 전환했을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책임의 문제죠. 우리가 범죄나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 에이전시적 관점은 이 책임 문제를 희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체적인 문제를 폐기해야 된다. 절대 이렇게 저는 과격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되돌아오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새 많이 유행하는 담론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를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럼 어떻게? 라는 말에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체 문제로 계속 되돌아오지 않느냐의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잘 조화롭게 관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에이전셜 컷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본질적으로 경계짓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연대 얘기를 하고 유적 존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의 경계를 어디다 그을 거냐의 싸움이 결국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제가 슬라이드에는 뭐 음주운전의 동승자 문제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준비가 안 돼서 슬라이드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입니다. 노동의 소외가 아니라 기술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포용할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 문제의식이 출발했는데 다만 충분히 그쪽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이거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다 답변은 못할 것 같고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시플 에이전트 시어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우리가 이제 뭐 국민과 공무원 혹은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보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인데 국민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 때 이 문제가 생기고 STS에서는 사실 데이비드 구스통이 R&D 정책과 관련해서 이 책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제와 알고리즘 거버넌스 가지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진전시키면 알고리즘 자체가 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제가 발표에서는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리즘이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죠. 택배 노동자는 뭐냐?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운전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택배 노동자가 에이전트가 되고 알고리즘이 주인이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거와 관련해서 뭐 택배 노동자의 어떤 시민권 그게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뭐 기술적 시민권의 논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뉴 메터리즘에서 기술적 시민권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규범적인 접근보다는 구성적인 접근에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시민권의 개념은 결국 근대 국가의 탄생과 함께 인간 중심주의에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시티즌십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권이라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권리와 의무가에 대한 그 미닝이 소셜 미닝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과연 인간만이 그런 역할을 하느냐 난휴면은 그에서 역할을 하진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민의 어떤 권리와 마스크에 대한 의무 같은 것들 시민권이잖아요. 시민의 의무잖아요. 근데 그 시민의 의무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역할을 하고 마스크도 역할을 하고 어떤 장소 정도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 기술 시민권을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 논문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핵심을 찌르는 이제 질문을 상황인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방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기계가 가치를 생산하는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 기계가 가치를 생산한다, 기계적 잉여 가치, 뭐 이런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국내외 정치경제학 쪽에 논의가 있긴 합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다룰 수 없어서 그냥 저는 기계가 가치 생산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고 그거를 인용하면서 간단하게만 언급했습니다. 아마 다른 논문 작업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토론해 주신 내용은 이제 초인간주의나 후기인간주의를 이 과거에 이 노동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인데 좀 비약이 아니냐. 적용할 수 있으려면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전태일이나 당시의 노동 현실에서 설명틀을 만들려고 했다라면 정말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작업을 했어야 될 텐데 저의 이제 이 작업에서의 초점은 이제 현재 주류적 그 초인간주의나 후기인간주의 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해보고 싶은 게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인간주의나 후기인간주의의 논의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그러면 왜 과거에 노동자들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인가? 거기서도 인간의 경계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왜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인가? 아까 이제 제기해 주신 대로 소외의 문제라든가 에이전시의 문제에서도 그 노동자들이 겪었던 현실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초인간주의나 후기인간주의라는 것은 이미 딱 정립되어 있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서구의 어떤 이론 틀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그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의 하나로서 이제 목표를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법론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데 앞으로 이제 이 여지가 있다면, 이런 시도를 해보면서 여지가 있다면 제기해 주신 그런 작업들을 정말 정교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 저도 존슨이 말한 것처럼 기계는 인간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도 있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경로를 열어본 이유는 세계를 인간처럼 이해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 사례 이런 가족이라는 조그마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인간처럼 이해하지 않고도 어떤 특정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경로를 열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참여나 시민 참여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가 기대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그 많은 인터넷 서비스나 아니면 온라인 회의 서비스 같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서 사용자들이 때로 개발자들보다도 더 새로운 경로를 발견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에서 사용자, 인간 참여자와 기계 참여자가 서로 놀이를 하듯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상호작용의 방법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자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할지 여부는 저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더 따져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하나하나 문제가 더 시간을 갖고 다뤄야 될 문제지만 안타깝게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내용 발표와 후원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다음 세션은 3시 25분에 한 10분 정도 휴식 갖고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특별 발표 시간 김문조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미래 과학기술 사회론적 접근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문조 교수님은 2008년과 2009년에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그 외에도 동아시아 사회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저서 한국사회통합론으로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학술원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화해적 사회 통합을 제시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조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회 20년이면 이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참 그 의미 깊은 이 순간인데, 제가 이런 귀한 학회 모임에 강사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또 이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2015년에 정년퇴임을 해가지고 벌써 6년째 이제 접어들어가서 요새는 뭐 이렇게 예전보다 책이나 뭐 논문 쓰는 게 아무래도 뭐 활발하지 못한데 이렇게 참 중한 행사 학술 모임에 특별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 임무를 다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대주제가 과학기술과 미래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회가 한국과학기술학회이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이제 이 미래 중에서 어떤 미래, 뭐 이 원론적인 미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새 가장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미래 시점으로 잡고 그것을 다루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 좀 더 짐작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학기술 사회론적인 관점이 왜 거기서 상당히 다른 관점보다도 훨씬 유용한가? 뭐 이런 어떤 정당성, 우리 학과의 학문의 정당성 같은 걸 좀 주시시키면서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제 주제에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정한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미래, 땡땡하고 과학기술 사회론적 접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제 1막 총 6막 플러스 이제 피날레인데 제 1막 서론에서는 대개 이제 예비적으로 우리가 왜 미래가 중요하고 왜 과학기술 사회론적인 접근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일별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화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고 또 이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는 불변적인 세계관을 가져도 이럭저럭 삶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의 관행이라든가 옛날 사람이 어떻게 해왔든가 정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걸 모험 삼아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 과정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변동이 더 가속화될수록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훨씬 더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보다도 현재에서 미래의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웠던 유망 직종이라고 할까요? 유망 부문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미래 전망이 왜 유용하게 쓰이는가 하는 걸 몇 가지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면 우선 뭐 미래 세상에 대한 호기심, 인지적인 호기심, 그래서 알기 위해서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또는 뭐 집단 개인, 그래서 자기의 생존력이라든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용적인 측면으로 미래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지식을 베푸는 공지적인 차원에서 남한테 이제 베풀기 위해서 주는 그런 미래 연구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2030, 2050 뭐 등등 해서 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적 측면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이제 그 미래를 연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외에도 뭐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닥쳐오는 미래는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그냥 서양사 중심으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보면, 고대 사회는 이제 농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테레스트리얼러지, 그러니까 그 지표, 지구의 자연적인 어떤 그 변화를 연구하는 이런 학문이 이제 마스터 나얼리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자연 중심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신교가 일신교로 바뀌어가지고 신이 권능을 가지게 되면 이제 신학이 가장 큰 마스터 나얼리지가 되고, 이때 사회는 신중심 사회, 모든 것이 이제 신의 의지나 뜻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과학혁명이나 뭐 이런 르네상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 과학혁명 등등 거쳐가지고 인간이 이성을 담지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에 관한 연구, 인문학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든가 이 과학기술혁명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STR이라고 하는 과학기술혁명을 통해서 삶의 방식과 삶의 방식이라는 과학과 기술이 합류해가지고 굉장히 큰 위력적인 어떤 사회변동의 드라이브가 되는 이런 세계에서는 기술, 이때는 그냥 단순히 경험지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 뒷받침되는 과학기술, 이런 것이 이제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사회론적인 접근이 훨씬 더 적실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요지는 대개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달라지는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이 대개 이제 발표의 내용의 골자를 이루게 되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닥치기 이전에 현대 사회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대개 이제 현대 사회 메가 트렌드를 갖다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보화, 세계화 또는 뭐 다양화, 개인화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후속적인 변화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는데, 사회 체계나 구조가 플렉시블해지고 유연화해지고, 노동의 유연한 말할 것도 없고, 일과 삶과 뭐 꿈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서로 인터체인지를 하는 굉장히 외부 환경과의 어떤 경계 또는 내부 서브 시스템 간의 어떤 칸막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내파되는 이런 구조적인 유연화가 이제 촉진이 되고, 또 사람들의 생각, 의식이 이제 굉장히 다원화돼 가지고 이념적으로나 뭐 믿음이나 이런 식이 굉장히 다원 사회가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앞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것은 지향점은 초개방적인, 보통 개방 사회가 아니라 아주 수프라 오픈 컴플렉시티 시스템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매크로한 측면과 마이크로한 측면을 나눠 가지고 그런 그 특징을 한 네 가지만 그냥 집약적으로 한다면, 시공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다이내믹해지고,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상호 접촉, 교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인터랙션이 커지고 교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미시적 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연결성이 강화가 되고, 개인의 주관성, 자율성이 이제 더 신장되는, 이런 것이 이제 현대적 일상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1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변화가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현대 사회의 특성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가? 우선은 코로나 19의 확산 개요는 뭐 그냥 도표 하나씩만 소개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 인구만큼 이 확진자가 세계 확진자가 5천만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이상의 사망자가 이제 누적 사망자가 기록돼. 요건 뭐 일별로 계속 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 3차 감염기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인 커브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는 뭐 물론 감염성이 높다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무증상 감염률이 이례적으로 꼭 스테레오타입 폭격기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감염자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충격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의식적인 충격이 파괴력이 지대하다. 거기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종결이 굉장히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씻기라든가 무슨 뭐 마스크 하기라든가 이런 거 외에 아직까지 특별한 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도표 이 버블을 통해서 국가별 분포를 보게 되면 뭐 이 동서양 막론하고 또는 뭐 선후진 막론하고 어느 지역이나 그야말로 팬데믹이라고 너끈히 이름할 정도로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1월에 이머전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팬데믹으로 이제 선포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뭐 안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3월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감염성 질환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밑에 쭉 두 라인을 보게 되면 이 에볼라라든가 무슨 에이즈라든가 이런 예외도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근현대 팬데믹은 다 플루 계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로 전파되는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코비드도 마찬가지인데 메르스보다는 뭐 사망률은 좀 적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 사망률 그걸 갖다가 치명률이라고 하죠. 케이스 퍼틸리티 레이트가 한 국내는 5% 정도 되고 외국은 뭐 20%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여하튼 전파력 때문에 가공할 전파력 때문에 굉장히 자맹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치는 충격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담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이 의학학 중심으로 한 역학적 접근에서부터 이 생화학이라든가 미생물학이라든가 이런 식의 기초과학적인 접근도 있고 통계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그런 데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팬데믹의 역사 뭐 하는 연구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 파장 또는 국제 질서 그다음에 이제 팔리시 같은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행정 뭐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도 있습니다만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학 같은 당연히 있겠죠. 죽고 사는 문제. 문명론적인 접근은 대개 이제 빅 히스토리라든가 무슨 인류학이라든가 요새 이제 이 소위 많이 팔리는 책자들 뭐 이런 거기서 이제 성장주의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또 나아가서는 옥시덴탈리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재고 등등 하여튼 근현대 문명에 대한 이런 접근을 시도하는 책자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이제 도표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보면은 과정과 현황에 대한 연구는 대개 뭐 이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다 공통적인데 과학적 접근에서는 대개 이제 원인과 처방이 거기에 주요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과학적 접근이라든가 역사 뭐 이 문명론적 접근 같은 사회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사회적 파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제적 접근해서 이제 STS 담론 같은 걸 따로 설정을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원인에서부터 과정, 현황, 처방, 결과, 파장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어프로치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거의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담론에서 이제 거의 포함됐던 특히 이제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은 흐른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는 그 같은 강물에 두 번 그 발을 담글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코로나 이후에 과학 담론에서는 코로나 그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면 일단 그게 기본적인 이제 목표인데 과학 사회 담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이 변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하는 모습이 너무 명확합니다. 별로 불필요한 만남을 회피하고 또 이제 좀 시행착오는 거치긴 합니다만은 화상 강의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로 음식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결혼식 같은 걸 해서 시달리지 않고 그러면 이거 해보니까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뉴 모멘텀이 이제 생겨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려면 이거 그냥 안 갈 수 없나 하는 식의 이런 식의 그 저항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담론에서 바라보기 때는 우리가 옛날식으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사회는 어떤 기본적인 동향이 있겠는가? 그냥 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뭐 세상이 멈췄다 하는 식의 그러니까 활동이 좀 지체되고 해서 정지 명제, 그 다음에 접촉을 피하자는 회피 명제, 흩어지자 하는 분산 명제, 그 다음에 이제 까발리자 하는 공개 명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지 말고 만나지 않고 모이지 말고 이제 좀 감추지 않아야 감염의 위험을 갖다가 좀 거의 축소시킬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대적 정명이 되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명제에 따라서 이 사회가 점점 정체 사회, 스태그넌트한 사회, 정지 완전한 올수업이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적어도 불필요한 활동이 이제 지체되는 그런 정체 사회. 그다음에 이제 회피 명제에서는 서로 이제 거의 면대면 하지 않는 비대면, 언택트가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그다음에 분산이 돼가지고 이제 독생하는 거의 홀로 사회, 솔로 소사이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걸 공개함으로써 이 감시 사회가 이제 확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식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쭉 따라 나오는 것들은 이제 대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만, 공통적인 설명에서 공통적인 건 뭔 거니?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흘러가지만은 거기엔 여러 가지 저항, 예컨대 접촉 대신 접촉을 하거나 하지만 그 경계 수위가 높은 경계 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얼굴 보려고 그러고 만나려고 그러고 그런 식의 어떤 반작용 같은 게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단순히 옛날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이런 어떤 본능화된 이런 식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 보다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하나의 부수적인 현상으로서의 사람들이 점점 활동 무대에서 사라지는 무인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인화의 어떤 단계는 처음에는 이제 공리적인 사람, 교실 챕터적인 사람부터 이제 그냥 그걸 갖다가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나 이런 원초적인 타자가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마저 데이터화돼 가지고 이제 비인격적 관계망에 귀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탈인간적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가 있는데 이런 도전 과제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해 가지고 상당히 유력하고 아주 묘약 비슷하게 이제 취급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가 이제 처음에는
전산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트워킹을 거쳐가지고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지능화 단계까지 있는데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정치 사회를 갖다가 정중동 시켜가지고 사람은 빠지더라도 그 사람 대신 미디어가 끼어들어가지고 정중동 상태, 볼터 그로신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리미디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 비대면 대신 접촉 대신 접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홀로 사회 약한 관계에 강한 효과를 갖다 기해 가지고 우리가 교량형 관계를 갖다가 통해서 사회 활동을 갖다가 공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감시 사회가 무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데이터 베일리언스, 데이터 감시를 통해서 우리가 QR 코드 찍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훨씬 거기에 대한 감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능화 기능을 담지한 디지털 전환 3.0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도전 과제를 갖다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기능주의자 R.K. 멀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우리가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가장 큰 역기능, 부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제 무인 사회가 점점 사람이 사회 활동 무대에서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없어도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가치가 점점 이제 반감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생 인류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증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포스트 휴먼이 우리랑 공생하게 돼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몇 퍼센트가 돼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정체성 문제가 이제 실존적인 차원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는 뭐 내가 하여튼 인간 취급을 받는다면 그런 인간 중에서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로서 우대받는가, 이런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정체성 위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제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To be와 not to be, that's a question.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정체성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 불멸의 시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인가 아닌가, 정말 몇 퍼센트가 나인가, me와 not me, that is a new question. 뭐 이런 포스트 휴먼적인 독백이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인간 비인간의 믹스드 휴머니티가 이제 얼마나 인간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실존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쟁점으로 이제 새로운 불평등인데, 이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격차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도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디지털 격차의 가장 큰 요건은 기기 접근성, 내가 뭐 노트북이 있느냐 뭐 없느냐 하는 식의,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역량, 초고속 통신망이 깔려 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검색 기술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활용 격차.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컨텐츠를 봤을 때 얼마나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정말 영어 독해 능력이 있으면 그렇고, 또는 디자인의 독해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컨텐츠 문해력 차이에 의한 수용 격차, 이런 세 가지를 썼는데요. 이제 이 디지털 격차, 신종 디지털 격차 시대, 그러니까 지능화를 기본으로 한, 기축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기기 구동 능력에 따른 오퍼레이션 디바이드가 이제 가장 신종 스마트폰을 가졌어도 나처럼 그냥 거기 가지고 있는 기능의 20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사용하는 그런 신세대도 있고 하는 식의 운영 격차. 그 다음에는 이제 홍수처럼 몰려오는 굉장히 빅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유용한 자료를 갖다가 선별해내는가라는 큐레이션, 미술 전문가, 전시 전문가처럼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온 미술 작품 중에서 가장 홍이 좋은
작품을 어떻게 고르는가 하는 식의 큐레이션 격차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격차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증강, 자기를 스스로 증강할 수 있는 자기 성장,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못하는 사람, 이건 평생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기계의 힘 또는 뭐 경제적인 어떤 자원을 빌어가지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증강해 갈 수 있는 이런 증강 격차. 그래서 이런 거의 새로운 디지털 격차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앞으로 이 새로운 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거의 내용으로 좀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더 준비하신 게 많은데 우리가 방송 모드를 하다 보니까 시간 규율이 더 엄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4시부터는 4시까지 이 세션이 끝나기 때문에 질문도 받기가 좀 어려워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4시 이후부터는 그 비공개 세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린 새로운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